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무농사는 풍년이라지만 예년에 비해 남는 게 없는 농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힘차게 농사일을 해왔건만 역시나 떨어지는 물값 때문에 노력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힘만 들어간 농사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올해 무농사는 마무리 지어야 해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밭에 나갔는데 아니 우리 무밭에 웬 아줌마가 들어와서 서리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난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고 어이없어서 거기 누군데 남의 무밭에서 물을 캐가냐고 말하니 그 말에 놀란 서리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뭐 하나를 들고서 냅다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인 셈. 어차피 무밭에선 내가 더 빠른 건 기정사실이고 게다가 저쪽은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이면서 아줌마이니 저런 아줌마를 내가 잡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렇게 난 무 하나를 들고 도망치는 그 아줌마를 쫓아갔고 이에 놀란 그 아줌마는 밭에서 그만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 난 넘어진 그 아줌마 손목을 잡아채고서 어서 빨리 경찰서 가자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글쎄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사실은 처리할 마음은 없었다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그런다. 난 그래서 대체 옛날에 뭘 하고 다녔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남의 밭에서 모서리를 하냐고 물으니 그때부턴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아줌마 행색이 참 요새 보기 드문 행색이다. 얼굴은 피죽하나 못 먹은 얼굴 같고 옷도 자세히 보니 꾀죄죄해 보이는 게 딱 봐도 거짓골이다. 더 이상 이런 아줌마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도 싫고 경찰서 데리고 가봤자고 옳지만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서리했던 우리 밭 물을 도로 뺏은 뒤 어서 그냥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그냥 갈 것처럼 굴더니만 갑자기 나에게 그 무일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다. 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무가 필요하면 하나 사면 되는 거아 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뭐 일만 주면 평생 그 은혜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말한다. 고작 무 하나의 평생 은혜는 무슨 가뜩이나 단가도 낮아진 몸값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찰나 이 일로 하여금 더 골치가 아팠지만 뭐 저 아줌마에게는 지금 이모 하나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보였다. 난 가져가라며 서리한 물을 다시 그 아줌마에게 줬고 그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생물은 식지도 않고 마구마구 갈아먹게 먹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놀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물을 허겁지겁 먹으며 나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고 하길래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다. 그리고 이런 시골 깡촌에 왜 저런 아줌마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난 솔직히 이 아줌마가 안 좋게 보였다. 그래서만 생물을 맛있게 먹는 그 아줌마를 내쳤다시피 하며 뭐 거의 다 먹었으면 어서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밭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무 하나를 그 자리에서 뚝딱 해치우며 소매로 입을 닦은 뒤 뭐 하나 얻어먹은 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보니깐 일손도 모자란 것 같은데 자기가 오늘 도와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아무리 일손이 모자라도 아무나 밭에서 일하도록 사람 쓰지 않는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일당 받지 않고 하겠다면서 오늘 하루 자기가 뭐 하나 얻어먹은 값을 기어코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 무 얼마 안 하니 그런 생각 가질 것 없이 가던 길 가시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막상 갈 데도 없다며
갑자기 무밭에 앉아서 해야 하는 무들을 하나씩 꼽아들어서 캐고 있다. 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고 말하며 꼽아둔 무들을 소쿠리에 담기 시작하는데 하는 거 보니 일은 잘하게 생겼다. 어차피 일손도 모자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 아줌마랑 얼떨결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이는 행색처럼 피죽도 못 먹은 건지 힘들어 하긴 했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러다 보니 이 아줌마 뭔가 싶었다. 갑작스레 우리 밭에 와서 서리하다가 일까지 하다니 난 점점 이 아줌마의 사연이 궁금했다. 대체 어쩌다가 지금 이 꼴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오늘 할 일은 끝이 났다. 아줌마는 나에게 농막 있으면 며칠 농막에서 지내면서 오늘처럼 공짜로 일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이 아줌마에게 농막은 있지만 사람이 잘 곳은 못 된다며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농막에서 자면 얼어 죽는다고 말하니 아무렴 어떠냐며 그래도 새벽에 피하는 곳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아줌마가 다 있다니 뭔가 저 아줌마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어차피 일손도 필요하겠다. 난 이 아줌마를 무작정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사실 난 흔히 말하는 농촌 노총각이다. 나이가 어느덧 55세이고 결혼 근처도 못 간 노총각인 거다. 주위에서 외국인 며느리라도 보라고 성하였지만 난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우선 말도 안 통하고 입맛도 안 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난 고집이라면 고집일지 모르지만 못생기고 못났어도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그런 고집 때문이었을까? 나에게 시집 오는 한국인 아내는 없었고 연애조차 제대로 못 해본 채 난 50대 중반인 이 나이 이때껏 평생을 혼자서 농사지으며 살아왔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 또한 연로하신 나머지 먼저 가신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고 급기야 부모님에게 있어 아들 하나인 50대 중반인 나만 이 시골 마을 우리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라. 그렇게 난 부모님이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언제나 농사일을 하며 지내왔었다. 아무튼 그런 내가 이 아줌마에게 빈 방 하나가 있어서 방 하나를 내줬다. 사실 난 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완벽히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무밭에서 서리까지 했으니 이런 아줌마를 믿는 건 더욱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이 아줌마에게 방 하나를 내주면서도 잠을 뒤척이면서 이 아줌마를 살짝살짝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아줌마를 한 번씩 그리고 조금씩 지켜보다가 이 아줌마가 머리를 감고 나왔는지 감은 머리를 털면서 나오다 숨어서 지켜보던 나랑 눈이 마주쳤고 내가 자기를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놀란 나머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만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내 집에서 뭐 하나 지켜본다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싶었다. 난 그 모습에 놀라서 나 또한 함께 비명을 질렀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자리에 훅 하고 주저앉아서는 순간 나보고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는 거다. 아니 남편이라니 이 아줌마 남편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남편분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으니 갑자기 이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남편은 자기를 아내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집안에 새 아내가 들어왔다고 말한다. 아니 새 아내라니. 그럼 그 집엔 마누라가 둘이냐고 물으니 그렇다면서 큰 마누라인 자기는 남편과 작은 마누라에게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해서 그 집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다. 그럼 그냥 당당히 이혼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남편은 위자료 한 푼도 안 줄게 뻔하다면서 치사하고 아쉽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참으면 되겠지 하고 작은 마누라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누구는 55세 나이에 결혼 근처도 못 갔는데 누구는 마누라 둘씩이나 집안에 있다니. 그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는데 한 번은 남편이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작은 마누라랑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갔는데 잠깐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사이 그들은 차를 타고 사라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바닷가 마을에 이 아줌마만 그렇게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집으로 다시 찾아갈까 했지만 왠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같이 느껴졌고 그들은 어차피 이 아줌마를 내버려두고 갈 만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다.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지 사람이 너무나 착해 빠진 건가 싶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다 억울하고 내가 다 울어같이 밀었다. 난 당장 남편과 정정당당하게 이혼을 하시라고 말하니 어차피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또 어이가 없었다. 아니 혼인신고도 안 한 사람을 한평생 지아비로 생각하며 살다니. 난 그런 애는 있냐고 물으니 아들 한 명 있는데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고 그런다. 이렇듯 이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들을 들으니 이 아줌마가 안쓰럽고 착각해 보였다. 아닌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다니. 정말이지 이 아줌마 인생이 제법 기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덧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난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 아줌마를 깨우려고 하는데 몸엔 열이 가득하고 땀까지 흘리며 무척이나 아파 보였다. 난 괜찮냐고 하면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이렇게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며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일하면 안 되냐고 그런다. 난 그래서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며 몽졸이나 잘하라고 하면서 난 집에서 나와 밭으로 갔다. 그렇게 밭으로 나가서 어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집에 혼자 남아있을 이 아줌마가 여간 신경이 쓰였다. 아파서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왠지 우리 집에서 나 없는 틈을 타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당장 집으로 가 봐야겠어서 난 다시 허겁지겁 집으로 갔는데 그 아줌마는 내 예상과는 달리 그대로 누워있다. 난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괜스레 아픈 저 아줌마에게 미안해졌다. 열이 좀 내려갔나 확인 차 잠시 그 아줌마 곁으로 갔는데 그때였다. 아줌마가 갑자기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 아픈 몸으로 스르륵 눈을 떴고 그 순간 성광이 번쩍이듯 그 아줌마의 모습이 순백의 천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때부터였을까? 난 이 아줌마가 점점 여자로 보였다. 55세 나이에 시골에서 결혼 한 번 못하고 연애 한 번 못해본 내가 이 아줌마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거다. 아줌마는 다음날 쾌차하듯 아픈 몸을 훌훌 털고 일어났고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바치를 해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남 모르게
혼인을 했다는 소문이었다. 난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도 마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아줌마는 여기가 제 집인 것 마냥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난 이 아줌마에 대한 마음이 더욱 더 커져갔다. 괜스레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겠고 겉으론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속으론 이 아줌마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의 티끌조차 모르는 건지 아무튼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평생 나와 같이 살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이 아줌마.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다며 자기도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나머지 눈치 없이 오래 있었다면서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대체 어딜 갈 거냐며 온 집엔 작은 마누라까지 있지 않냐고 물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며 용기를 얻었다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기들이고 몇 달 동안 참고 있어줘서 고맙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뭔가 아쉬웠다. 이 아줌마를 더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면 연애 한 번 못 해본 내가 여자 앞에선 완전 순맥이니 말이다. 그렇게 다음날 이 아줌마를 떠나보내려고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 아줌마와 함께 가던 중이었는데 읍내에 갔다 온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이내 잠시 내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마누라가 생겨서 그런지 나보고 신수가 훤하다며 정말 보기 좋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죄다. 내가 저 아줌마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럼 오해들 때문이었을까? 나도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동화된 듯 이 아줌마가 왠지 내 여자 같고 내 아내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줌마를 보내면 영영 다시 못 볼 것만 같았다. 난 보따리를 싸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서 남자답게 이 아줌마 손을 확 잡아챘다. 그때 이 아줌마가 서리했을 때 손을 낚아챈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고 다른 심정이다. 아줌마는 그런 내 행동에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난 아랑곳 안 하고 이 아줌마에게 내 속마음을 말했다. 그러지 말고 마땅히 갈 곳 없으면 여기서 함께 평생 살자고 말이다. 그러자 이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 내 품에 와락 안겨버린다. 그리고 내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맺어졌다. 뒤늦게 마을에서 전통 혼례로 우리는 혼례도 치르고 각 방이 아닌 한 방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생겨서 그런지 매일매일이 새롭다. 정말이지. 이런 내가 55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다. 그래서 그런가 아내와 함께하는 이 밤은 너무나도 짧기만 한 것 같다. 그리고 혼자서 반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내가 생겨서 함께 반일도 해나갈 수 있으니 뒤늦게 정말이지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지윤애라고 해요. 굴곡진 삶을 산 사람들이 지난 시절을 회상할 때 아이고 내 사연 한번 들어볼래요. 눈물 없인 들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서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할 사연도 하고 싶어져요. 아마 사연 자랑 대회 이런 게 있다면 제가 1등 날 자신도 있어요. 오늘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그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꽁꽁 숨겨놓은 제 사연을
익명에게 되어 마음껏 얘기해 보려고 해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같은 제 인생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예요. 억울하게 다녀오긴 했지만 누가 제 억울한 사연을 귀담아 들어주나요? 감옥에 다녀왔다는 얘기에 더 솔깃하죠. 제가 전과자가 된 이유를 말하자면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남편은 폭력적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결혼 초에도 전혀 여자를 때릴 거란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의 권유로 조금씩 하면서 이익을 보더군요. 주식 이게 참 재밌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이 장난이 아니야.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주식으로 번 돈으로 그간 사고 싶었던 것과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누렸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점점 좋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사놓은 주식은 점점 떨어지고 어느새 원금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여보, 불안해. 이제 그만하자. 아니야, 주식 전문가들이 내가 사놓은 주식에 오를 거라고 했어. 나 믿어. 남편은 멈추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 몰래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더군요. 당신 집담보대출 받았어.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한 거였어.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요즘 방송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주식장에 앞으로도 몇 년간은 좋지 않을 거라고 떠들어대던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바보냐. 정확한 정보니깐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남편은 자신만만해했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서 남편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리 가족은 살던 아파트를 떠나 같은 동네에 후미진 골목길에 위치한 15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파트에 살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상 그럴 수가 없더군요. 이사 이후 우리 가족 앞에 놓인 건 가정불화였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술이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처음 남편이 제 몸에 손댔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술김에 한 짓이라며 자신도 그런 행동을 할 줄을 몰랐다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쳤나봐 용서해줘. 나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올게. 그리고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당신 몸에 손 안 대게. 하고 남편은 진심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술에 취하면 또 모든 화를 저에게 풀었어요. 어쩌면 그때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났더라면 그 끔찍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의 행동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혼녀라는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생을 사셨는지 제가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이혼할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으니 그 소가리가 오죽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도 유지를 했었어요. 왜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맞으면서 찍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입에 수건을 물고 입을 앙다물었어요. 혹여나 동네 사람들이 제가 맞는 여자란 걸 알까 봐서. 그리고 동네 여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건 곧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거니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도 딸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양인지 꼭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 손찌검을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어디에 비밀이 있던가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 마트에서 소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 눈두덩이가 퍼런 상태로 출근한 날이 많았어요. 아무리 화장으로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질 않더군요. 동네 여자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혜진 엄마. 눈이 왜 그래? 어젯밤 늦게 계단 내려오다 굴렀지. 뭐예요? 주인 아줌마한테 계단에 등 하나 달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렇게 저는 사람들에게 덜렁대다 보니 넘어져서 그렇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야채 박스를 꺼내 매장으로 옮기려는데 사장님이 제 팔뚝을 봐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옷소매를 걷어붙였죠.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물건을 가지러 창고에 왔다가 제 팔뚝을 훤히 봐버린 거예요. 사장님은 놀람과 동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혜준 엄마. 아, 이게 뭐야? 그 소문이 사실이네. 혜준 엄마 맞고 산다더니. 아휴 세상에. 너 얼마나 맞았길래 팔이 왜 이래? 아휴 딱해라. 아유 불쌍해라. 하면서 사장님은 제 옷을 들어올려서 제 몸 이곳저곳을 보는데 그날따라 시퍼런 흔적들이 제 몸 여기저기에 가득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와이칵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아 그래 실컷 울어. 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고 나서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 제 몸뚱이 이런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전 괜찮지만 제 딸 때문에요. 제 딸 혜진이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 제발요 선생님. 저는 사장님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말 안 해. 무슨 좋은 일이라고. 걱정 붙들어 매고 우리 집 일이나 잘해줘.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장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뭔가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더군요. 사장님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닌 거였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혜준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아주 서럽게요. 그때까지도 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따라해야 하는 말이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불쌍하대.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살아서 엄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대. 엄마가 맞고 사니까 나도 아빠한테 맞고 사냐고. 나 이제 학교 못 가.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하며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사장님을 쫓아갔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비밀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 딸 이제 어떡해요. 그런데 사장님 하는 말이 혜준 엄마. 그거 오해야. 아 내가 말한 건 맞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혜준 엄마 얼굴에 항상 시퍼런 흔적들이 있는데
꼭 몸뚱이를 까봐야 하나. 괜히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더군요. 사장님, 정말 이런 분인 줄 몰랐네요. 같은 여자로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 딸 이제 어떡해요? 친구들이 왕따 시킨다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라고요? 제 말에 사장님은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자기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왜 나한테 지율이야? 이러는 겁니다. 사장하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마트에서 나와도 어깨가 처진 채로 터벅터벅 걷다가 동네 아줌마 두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들은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 마트 단골이기도 하시죠. 저를 본 이분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 있으면 말해.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그러다 병돼.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사실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동네 사람들도 얼추 알고 있었어. 혜준 아빠가 술 취해서 비틀대며 집에 들어가면 다음날 꼭 혜준 엄마 얼굴이 엉망이더라고. 저는 그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저만 서럽죠.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내뱉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 울면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왔더군요. 남편은 오늘도 초저녁부터 코가 비틀어지게 한 잔 마시고는 취해서 들어왔더군요. 희준이는 친정 엄마 집에 보냈어요. 마침 엄마가 밑반찬을 만들어 왔는데 희준이가 아빠 얼굴 보기 싫다고 외할머니랑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승낙을 했어요. 그럼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바로 학교에 가라고요. 남편은 집에 혜준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닿는 집안 물건들을 잡아서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다음은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제발. 당신 때문에 우리 혜준이가 지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혜준이가 무슨 죄냐고. 제발 당신들 좀 정신 차려. 남편은 욕도 문자를 날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이러다간 제가 골로 갈 것 같았어요. 제가 죽으면 제 딸은 어떡하나요? 저는 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 몸을 붙잡고 있다가 목이 말랐는지 잠시 저를 놔주고는 냉장고 앞으로 가더군요. 저는 이때다 하고 불이 났게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신발도 신지 않았고 집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 그대로요. 3층 저희 집에서 무작정 1층 현관을 향해 내려갔어요. 남편이 저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어요. 1층 공동 현관을 나와 두리번거리는데 아까 봤던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소리 듣고 나왔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깐 우리 뒤로 숨어 얼른 하시더군요. 남편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아주머니는 남편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혜준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이런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제발 그만 좀 해요. 같은 여자로서 볼 수가 없어요. 혜준 아빠가 계속 이러시면 경찰이 연락할 거예요. 이웃 주민으로서 그럴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두 아주머니의 말을 남편이 들을 리가 없죠. 남편은 저를 감춰주고 있는 두 아주머니들의 팔을 잡아당기고서 저를 붙잡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 씨름부 선수여서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 편이죠. 두 아주머니들은 남편 힘에 놀란 듯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은 덜덜 떨면서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더니 수신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내가 말한 그 다세대 저택 말이야. 여기로 좀 와줘. 혜준이 엄마가 맡고 있어. 얼른 와서 도와줘. 통화를 하는 아주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당황해하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 쪽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그 두 눈빛이 너무나도 표독스러웠어요. 순간 저는 저를 도와주러 온 두 분이 다칠까 봐서 제가 먼저 손을 쓰기로 했어요. 저는 아줌마 앞으로 걸어가는 남편 앞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급소를 잇는 힘껏 걷어차 버렸어요. 그런데 급소를 부여잡은 남편이 휘청거리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다세대 주택 앞에 만들어 놓은 화단 앞 돌덩이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남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이 왔어요. 저는 경찰차에 탔어요. 이후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은 경찰에게 제 행동에 고의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고 정당방위라고 도와줬지만 저는 끝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후에 들은 얘긴데 한국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의가 아닌 저를 도와준 두 분을 구하려다가 벌어진 일이고 사건의 시작이 남편인데도 말이죠. 그나마 평소 제가 남편에게 당했던 것들이 참작이 되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해주어서 감형은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사랑하는 제 딸 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친정 엄마 집으로 보내져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직업훈련으로 제빵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어요. 제빵을 배운 이유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빵 가게를 열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있으면 기분이 평온해졌어요. 아픈 과거, 딸에 대한 염려 등 모든 시간들을 버티려고 저는 제빵에 온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빵 자격증까지 따게 된 거였어요. 드디어 저는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출소를 했더니 어느새 제 딸 희준이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중학교 입학식에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딸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중학교 입학식도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출소를 하자 엄마도 제 딸아이도 너무나 절 반겨줬어요. 하지만 전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멍하니 집에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거리로 나가면 제 얼굴에 출소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눈에 늙으신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엄마의 얼굴을 바로 본 거였어요. 엄마는 이혼녀로 혼자서 힘들게 절 키우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본인 인생을 사시려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감옥을 가는 바람에 희준이를 떠안게 되신 거죠.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제 딸을 키우느라 식당일을 다니고 계셨더군요. 어느새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까칠하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매듭이 생기셨더군요. 아끼던 반지와 목걸이까지도 제 딸을 키우느라 다 팔아버렸더군요. 머리카락은 어느 새 백발이 되었고요. 저만 생각하느라 저는 엄마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더군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이제야 제 눈에 들어와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 생각만 아니라 엄마 힘든 걸 몰랐어. 엄마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고생은 무슨 고생. 혜준이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했고 내가 돌아와 줘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저는 그날 엄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요. 일단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서 엄마도 혜준이도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문구점에 가서 이력서 용지를 샀어요. 그 안에 저의 이력을 기록했어요. 저는 아가씨 때 가전제품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없으니 벼룩시장을 보고 텔레마케터를 구하는 작은 회사에 원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제안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접수를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길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빵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참, 나한테 제빵 기술 자격증이 있지. 나 빵 만들 수 있지. 하고요. 저는 다시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텔레마케터 경력을 지우고 제빵 기술 자격증 취득자라고요. 하지만 제빵 기술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녹록치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큰 빵집들은 급여와 복지가 좋은 편이라서 구인이 없더군요. 한번 취업이 되면 쉽사리 나가질 않으니까요. 동네의 영세한 빵집들은 부부나 모녀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거의 구인 자리가 없더군요. 어느 날 저는 엄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빵집에 원서를 내는데 잘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작은 빵집 사장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내가 경험도 없는데 자본은 빵집은 뭐 그냥 차리나 라고 했더니 다음 날 엄마가 저에게 5천만 원을 손에 쥐어 주시더군요. 엄마가 너 주려고 예전부터 모았던 돈이야. 두 돈 안 깨려고 식당 낼 다녔던 거야. 언젠간 내가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꼭 감춰놨다. 세상에 빵집 차릴 때 쓰려고 내가 그랬나 보다. 저는 엄마가 주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니까 주는 거야. 남 밑에 들어가서 기죽지 말고 이 돈으로 가게 차려봐. 넌 잘할 거야. 엄마는 너 믿는다. 그날 또 엄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다음 날 당장 시장 조사에 나섰어요. 발품을 팔아서 상가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가를 끼고 있는 곳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이곳은 저와 연구가 전혀 없는 곳이라서 저는 더욱이 이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빵 틀을 샀어요. 처음 하는 장사니 저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빵 가짓수를 줄이고 최대한 재고를 없애기 위해 가격을 낮췄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간판을 달고 저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빵집은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첫 빵이 나오죠. 출근길에 아침밥을 걸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사 먹으라고요. 그리고 식빵은 아침 10시쯤 구워져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하고 빵집 문을 닫았어요.
매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 힘이 부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간 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어요. 사람 손이 하나 더 있으니 마음도 여유 있고 몸도 덜 쓰게 되더군요. 어느덧 가게에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점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일을 하다가 가끔은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럴 때마다 웬 꼬마 녀석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아이인 줄 알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두 번, 세 번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서서 저와 눈빛이 마주치다 보니 이 아이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빵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 부모가 없는 아이인가?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피곤을 푸느라 커피 한 잔을 타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김없이 그 아이가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불렀어요. 일. 빵이 먹고 싶어. 부모님은 안 계셔. 일 나가셨어. 그래서 혼자인 거야. 들어와 아줌마가 빵 한 개 줄게. 그러자 아이가 휙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괜찮아. 아줌마가 빵 줄게 먹고 가요. 얘야.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이는 제 빵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다녀왔죠.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왔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씩씩거리면서 한 손으로 꼬마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도망갈까 봐서요. 제가 빵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르바이트생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이 꼬맹이가요. 몰래 빵 훔치려는 거 제가 잡았어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도둑질을 하다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게 하려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를 넘겨요. 사장님. 아이가 저희 집에서 훔친 건 개당 1,500원 하는 카스텔라 빵 한 개였어요. 이걸 제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나?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일단 자초지종이나 좀 들어보자 싶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빵 훔쳤어. 왜 훔쳤는데? 아줌마가 준다고 할 땐 도망쳐 놓고선. 저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대답이 나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줬더니 아이가 입을 열더군요. 빵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신대요. 절대로 안 사주신다고 해서요. 제가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화를 내요. 엄마는 맨날 라면만 줘요. 저보고 라면만 먹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라면 얘기에 멈칫했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라면만 주겠어요. 아이가 저에게 말을 잘못 전달했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의 얘기를 잘못 이해한 줄 알았어요. 설마 하고 돌아서려는데 제 눈에 아이의 옷차림이 보였어요. 헤어진 옷이 세탁이 되지 않아 꼬질꼬질했어요. 신발은 언제부터 얻는지 더러운 데다가 작아서 뒤축을 접어서 신었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카스텔라가 먹고 싶었어. 언제든 먹고 싶으면 와. 아줌마가 공짜로 줄게. 대신 훔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닦고 두 손으로 카스텔라 빵을 받고서는 얼른 나가 버리더군요.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그 일이 있고 저는 까마득히 아이의 일을 잊고 지냈어요. 빵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아르바이트생과 손발이 척척 맞고 제법 말도 잘 통했어요. 제 가게가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빵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순간 전 당황하고 말았어요.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저는 최대한 전에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빵집을 열었고 지금까지 이 빵집에 온 손님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아 버렸어요. 제발 이 여자의 기억 속에 내가 사라졌기를 바랬는데 이 여자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잠시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라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 입에서는 네네. 잘 지내셨죠? 이렇게 간단히 답을 하고 가게 일이 바쁜 척 손을 놀리는데 이 여자가 눈치도 없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제 손 아래 여동생이요. 유아 아파트에 살아요. 빵 좀 사서 들어갈랬는데 여기서 일하셨네요. 아무튼 반갑네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감옥을 다녀와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동생한테 들었는데 이 빵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빵 맛도 좋고요. 이 빵집 사장인 거죠. 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가시방석이었어요. 이 여자를 만남으로 해서 앞으로 저에게 생길 일들이 걱정됐어요. 이 여자는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별명이 스피커였어요. 이 여자가 뭘 알게 되면 동네에 다 소문이 났거든요. 하필 만나도 이 여자를 만나다니. 한숨이 절로 푹푹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저를 봤다고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말했더군요. 또 동네에 살고 있는 친여동생에게도 말을 해서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빵집 주인은 전과자고 전과자가 만든 빵을 먹고 있었다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사실 제 빵집을 길 건너 빵집 사장이 엄청 경계를 했었어요. 길 건너 빵집은 프랜차이즈인데다가 규모가 저희 가게보다 4배가 더 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아저씨가 으르렁 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통 연락이 없던 아이가 제 가게에 왔더군요. 그날 저는 우리 가게에 와서 빵을 얻어 가던 아이에게 잠시 주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이는 항상 빵을 딱 일만 골라가는데 빵을 더 챙겨주고 싶어서요. 빵 맛은 이상이 없지만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진열대에 내놓지 않은 빵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앞집 빵집 사장님이 이미 저희 주방까지 들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내가 참 어이없는 말을 들었네. 그것 좀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왔어.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격증부터 봅시다. 자격증은 어디서 딴 거예요? 딱 느낌이 왔죠. 저에 대한 모든 소문을 듣고 사장이 저에게 온 거잖아요. 저는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서요. 왜요? 답변해드렸으니 됐죠. 빨리 나가주세요. 남의 가게, 주방까지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사장의 꽃방귀를 뀌면서 어쩐지 기술이 굳이 다 했어. 만들 줄 아는 게 케이크, 식빵이랑 야채 샐러드빵이랑 카스테라밖에 없었구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 사장에게 꿀리기 싫었어요. 아니, 제가 꿀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더 당당하게 맞섰어요. 제가 뭘 만들던지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러자 사장이 갑자기 제 주방의 싱크대와 비품 등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버럭 화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그것도 주방을. 이게 지금 예의가 있는 짓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그랬더니 이 사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 위생 상태 보소. 밀가루가 도마 위에 맞네. 아마 저거 손으로 쓸어 담아서 빵 반죽 만들려고. 그리고 씻기고 세척은 잘하나 몰라. 아이고 저거 보소. 야채 샐러드 빵, 만든 샐러드 믹싱볼, 설거지를 아직 안 하셨나? 아니면 두고 저렇게 그냥 사용을 하시나? 믹싱볼에 마요네즈가 말라 비틀어졌네. 아이고야. 이거 딱 구발감인데.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아, 개념이 없으셔서 감옥 다녀오셨지. 식품안전정보원에 이거 신고해야겠는데.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에 쓰고 있는 위생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럼 빵 만드는데 도마 위가 깨끗한 게 정상일까요? 사장님은 그렇게 빵 만드세요. 야채 샐러드, 빵에 들어가는 샐러드는 방금 만들었고 믹싱볼은 지금 세척하려는데 사장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고발을 한다 만다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지금 고발을 해야 할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저예요. 당신이 뭔데 남의 주방까지 들어와서 지적질이에요. 빵집 사장님과 제가 옥신각신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주방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내다볼 수밖에요. 사장은 하다하다 이상한 소리를 뱉더군요. 나나 소비자야. 우리 와이프가 사온 이 즙빵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던데. 대체 위생 상태가 어떻게 맛이 이상한가 싶어서 주방까지 들어온 거다. 왜? 소비자가 먹어보고 음식에서 이상함을 느꼈다는데 누가 뭐래? 사장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이 코딱지만한 빵집 어떻게 하지 못해서 왜 그래도 안달이세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감옥 한번 들어갔다 와 볼래요? 정신교육 좀 받아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억세게 나가자 앞집 빵집 아저씨가 조금은 기가 죽은 것 같았어요.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지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전 꾹꾹 눌러 참았어요.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사장에게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와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는 곳은 주방이었어요. 주방 안에 있을 때는 조리사나 요리사는 위생모와 앞치마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앞집 빵집 아저씨가 저를 열받게 해서 순간적으로 저는 머리에 쓰고 있던 위생모를 벗어 던졌고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위생모를 벗어서 저를 돕는다는 제스처로 사장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야비한 앞집 빵집 사장님은 위생모를 벗어던진 저와 아르바이트생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순간 전 당황을 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 남기려고 그런다 왜? 주방에서 위생모 안 쓰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알지? 바로 고발할 거야. 주방에서 위생모도 쓰지 않는 이 무지함 아주 기본이 안 됐어. 그거야 사장님이 절 열받게 하니까 벗은 거잖아요. 하면서 제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빵집 사장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거 아줌마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시비 거니깐 아줌마랑 아르바이트생 아줌마가 화나서 모자 벗은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하는 겁니다. 저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누가 어린아이의 말을 믿겠어요. 앞집 빵집 사장은 아이를 손으로 밀치면서 됐어. 이 기본도 안 된 이 빵집. 내가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고발할 거야. 의정모도 안 쓰고 말이야.
머리카락들이 오죽 길어. 저 머리카락 카놀이 빵에 들어가서 손님들 눈에 보여야 정신 차리지. 하고 나가려는데 아이가 또다시 빵집 사장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당차게 아줌마 말이 맞습니다. 아저씨가 화나게 해서 아줌마가 모자 벗은 거라고요. 그전에는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줌마 거짓말 안 해요. 아저씨가 지금 우기는 거라고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봤다고요. 하고는 어른 못지않게 아주 야무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린애가 뭐 거짓말하겠어. 그나저나 해가 똑똑하네. 그러자 이 상황에 초점이 달라지고 있었죠. 여론이 역전되는 것 같자 앞집 빵집 사장은 무안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소리들을 더 내뱉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고발장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동네 소문은 팍 퍼지고 말았죠. 결국 이 소란과 소문 때문에 제 빵집은 위생이 불량하고 감옥 다녀온 여자가 만든 빵이란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잘 팔리던 빵들이 하루아침에 절반밖에 팔리지 않아서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다달이 나갈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매출이 적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거요. 빵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며칠이 지났을까요? 일을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반가워서 미소를 지어 보내주었더니 아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게로 들어오지. 왜 그렇게 서 있어? 아줌마한테 할 말 있어. 그러다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아이를 처음 보는 거라 당시의 고마움을 얘기했죠. 참. 아줌마가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그때 앞집 빵집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막 뭐라고 했대. 아줌마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그제야 감사의 말을 전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말에 가타부터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하더군요.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자 아이가 부탁이 있어요, 아줌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꼭 들어주겠노라고 아이와 약속을 했죠. 아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 케이크 하나 외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아이의 진지한 눈망울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외상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를 자세히 봤는데 글쎄 아이의 두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어찌나 아이가 안쓰러워 보이던지요. 저는 아이에게 알았어. 이거 외상이야. 크면 꼭 갚아야 한다. 하고서 공짜로 가장 큰 사이즈의 큰 케이크 2개를 포장해 주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서는 2개나요? 1개면 되는데요. 하나는 할머니 가져다 드리고 하나는 너 먹어. 1개는 외상이니까 크면 꼭 외상값 갚아야 한다. 그리고 1개는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저번에 아줌마 도와줬잖아. 고맙기도 하고 또 이거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고. 내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꼭 외상값 갚으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놓고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는데 점심시간쯤 되었을 거예요. 갑자기 수십 명의 경호원 복장을 한
덩치 큰 남자들이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하니 빵을 사려는 사람들 같지는 않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대체 뭘까? 이 사람도 누구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공포스러움이 가득한데 경호원들 가장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그 동네 아이를 안고 제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서더니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셨다면서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랑 살고 있었더군요.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엄마에게 다달이 양육비를 넉넉히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매일 라면만 먹이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는 양육비를 본인이 유흥감으로 즐기는 데 썼다더군요. 심지어 아이는 하루 한 끼 라면도 먹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꼬마는 늘 배가 고팠고 그래서 빵까지 훔치려고 했던 거였더군요. 아이는 아빠와 통화를 할 때면 늘 저희 빵집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아이는 또 가끔 아빠를 만나는데 어제는 아이와 만나서 지방에 사는 할머니 댁을 가기로 했나 보더군요. 그래서 아이 아빠는 그 전날 내일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 집에 내려갈 거니까 그 빵집에서 케이크 사와. 돈은 엄마한테 보낼게. 그런데 이 엄마라는 사람은 케이크 살 돈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가 돈을 주라고 했더니 도리어 하는 말이 거기 빵집 사장님이 너 빵 공짜로 준다면서 이번에도 가서 달라고 해봐. 할머니 생신이니까 공짜로 케이크 하나 달라고. 아이는 할머니 생신에 꼭 케이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커서 갚을 테니 외상으로 케이크를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2개라 아빠가 물어본 거였어요. 케이크를 왜 2개나 샀어? 그러자 아이는 케이크를 먹다가 실수로 그만. 빵집 사장님이 평소에 내가 배가 많이 배고파한다고 2개 줬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빠는 아이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눈빛을 읽어버리고 아이를 추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는 아빠의 추궁에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펑펑 울면서 다 말하게 된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아이의 아빠는 꼬마 엄마가 꼬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양육권을 뺏어 오기로 결심했고 아이를 엄마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아이를 그 집에 더 둘 수 없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배려해준 저에게 살해를 하겠다면서 제 빵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저희 집 빵집에 온 경호원들은 경호업체 사장이 나의 아빠 직원들이더군요. 아이가 해맑은 미소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제 저 아빠랑 살게 됐어요. 그래도 빵집은 자주 올게요, 아줌마. 그런데 전 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 앞에 대고 폐업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는데 부동산에서 가게를 보러 온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오기로 약속한 걸 제가 깜빡 까먹은 거죠.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미뤘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었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게를 본다는 사람이 바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전 가게를 보여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나누는 얘기를 듣고서 아이가 금방 눈치를 채버리더군요. 아줌마 이사 가요. 안 돼요. 아줌마가 그럴 사연이 좀 있어. 미안해. 아줌마도 너무 서운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는 없어. 어디로 이사 가는데요? 알려주세요. 놀러 갈게요.
아줌마 빵 먹으러 갈게요. 너무나 미안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했어요. 당분간은 쉴 거야. 아줌마가 좀 일이 있어서. 근데 빵은 집에서도 구울 수 있으니까 아줌마가 만들어 줄게. 사정 때문에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하자 아이보다도 아이의 아빠가 더 놀래시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구질구질하게 사정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이유는 하나 아니겠어요? 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의 아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럼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꼬마 아빠는 경호업체 사장이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이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제 건물에서 월세도 싸게 주고 보증금도 싸게 해줄 테니 장사해보세요. 저희 건물이 위치가 좋아요. 아파트 단지 앞이고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잘 되실 거예요. 마침 상가 하나가 재계약을 할 땐데 타이밍도 좋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꼬마와의 인연이 있기는 하나 꼬마 아빠와는 처음 본 거나 다름없는데 이건 민폐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도 저의 과거를 안다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제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제 손을 잡고서 묻히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수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의 아빠가 절 찾아와서는 정중하게 다시 자기 상가에서 빵집 하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전 제 상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사셔야죠. 소문을 낸 사람들과 색안경을 끼고 본 사람들이 문제예요. 당당하게 잘 살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아이와 아이 아빠가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혹시 또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안 되면 매일같이 직원들 빵을 제가 사가겠습니다. 원하시면 각서도 써드릴게요. 아이의 아빠는 제가 편하게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월세는 반액으로 해주셨어요. 새로 오픈한 빵집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 빵의 개수도 많이 늘렸어요. 아이 아빠의 말대로 위치가 좋으니 장사가 제법 잘 되더군요. 배달도 많고 직접 살아오는 손님들도 많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이 동네에서는 제가 전과자라는 소문도 나지 않았죠. 제 딸 혜준이는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 딸. 저는 제 딸에게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사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적지 않았지만 제가 출소하고 나서 저와 제 딸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리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고 해도 자기 아빠가 그런 식으로 가버린 게 결국 제 탓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정말 고맙게도 절 이해해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다시 딸이 절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나중에 다시 사연 보낼 일이 있으면 그때 풀어볼게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죠.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도 전 엄마에게 감사함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는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다면서 요즘은 가끔 우리 집을 오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는 사춘기가 돼서 뭘 아는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쫄쫄 굶으며 살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럼 저는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줌마는 지금 빵집을 다시 할 수 없었을 거야. 한때 꼬여버린 제 인생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제 살아보니 알겠어요. 세상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살며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3세이고 제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50대에 이렇게 강렬하고 변화무쌍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울의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달콤한 꽃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도는 가운데 안에 김민지와 저는 강남에 있는 우리 아파트를 이성호와 그의 아내 최서연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특히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곡선을 우아하게 강조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불고기를 준비하는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그녀가 전통 재료로 고기를 양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와 서연은 약속 시간인 저녁 8시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평소 잘 입지 않던 대담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우는 항상처럼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는 수입산 적포도주 2병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몇 달 동안 성적인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오가는 시선, 서로 지나칠 때의 우연한 접촉, 와인이 흐르면서 점점 더 친밀해지는 대화에서 그것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민지와 저는 이미 부부 교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생활은 좋았지만 오랜 3월 동안 함께하다 보니 설렘과 놀라움이 그리웠습니다. 성우와 서연 역시 다른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 암시와 비전통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저녁은 평소처럼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이야기와 일상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성호는 삼성에서의 새 직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그녀의 대학, 학생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와인병이 열리고 난 뒤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친구들의 사생활에 대해 더 대담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민지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목선에서 가슴이 살짝 드러나 보였습니다. 너랑 성호는 아직도 예전처럼 자주 하는 편이니? 서연은 약간 붉어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 성우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드레스천을 부드럽게 만지작 거렸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욕망을 탐험하지 않고는 너무 짧지 않나요? 민지는 제 옆에서 몸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제 허벅지를 찾아와 살짝 누르며 압박했습니다. 공기가 성적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쪽은 어떠세요? 성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바로 그 순간, 민지가 우리의 삶을 바꿀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디오 시스템으로 걸어가 천천히 느린 음악을 틀었습니다. 말없이 성우에게 손을 내밀며 춤을 청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제 옆에 앉았고 그녀의 매혹적인 향기가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쓰던 존칭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서연의 손이 부드럽게 제 팔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파트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성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의 몸은 음악에 맞춰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약간 올라가 있었고 다리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만 춤추게 놔두는 건 공평하지 않죠. 그렇죠. 서연이 속삭이며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향수는 매혹적이었습니다. 벚꽃 향과 함께 더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커플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23층 아파트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에 불빛이 친밀하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의 곡선이 내 몸에 닿았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성호의 어깨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눈은 질투와 흥분이 섞인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가장 대담한 사람이었기에 다음 단계를 그녀가 먼저 나서는 것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여기 너무 덥네요. 그녀는 성에게서 약간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려한 동작으로 드레스의 옆 지퍼를 내리고 드레스가 어깨를 따라 미끄러지게 놔두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검은색 레이스 란제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더더욱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내 팔에 안긴 채 떨며 그녀의 손은 내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성호는 침을 삼키며 그의 시선은 내 아내의 몸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지.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민지가 다가가며 순간적으로 막혔습니다. 민지는 성호를 잠시 혼자 남겨두고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슈트. 민지가 서연의 입술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서연의 빨간 드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우리의 오랜 친구를 천천히 벗기는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두 여성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검은색 란제리를, 서연은 흰색 레이스 세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욕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계속 흐르는 가운데 여성들은 처음에는 망설이며 이내 점점 강렬해지는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호기심과 억눌렸던 욕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무언의 이해를 나눴습니다. 오랜 우정은 말없이도 소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우리의 아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내 손을 잡아
그녀와 서연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서연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여성의 향기가 공기 중에 섞여 강렬하고 매혹적인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성호는 서연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목덜미에 키스를 내렸습니다. 음악은 더 리드미컬한 곡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거친 숨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내 손을 서연의 몸 위로 이끌며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져주길 가르쳤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여성을 만족시키는 법을 내게 가르쳐주는 광경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침실로 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주침실은 서울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감각적인 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지는 이미 분위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아로마 캔들과 새로 산 실크 시트가 방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손을 맞잡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성우와 나는 그들을 따라가며 은밀한 이해를 담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오랜 우정은 더 깊고 더 친밀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민지는 다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킹사이즈 침대에 부드럽게 밀어눕히고 고양이 같은 움직임으로 그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친구의 얼굴 위로 커튼처럼 떨어졌고 두 사람은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민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아내의 브래지어를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풀어내는 것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부드럽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나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들 곁으로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날씬한 몸은 기대감으로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 옆에 누우자마자 서연은 즉시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키스는 민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만큼 자극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쾌락의 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깜빡이며 우리의 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의 부드러운 바람은 이미 욕망으로 예민해진 우리의 피부를 간지렸습니다. 민지는 우리 사이를 관능적으로 움직이며 그녀의 땀으로 반짝이는 나체가 더욱 매혹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성우와 서연, 그리고 나에게 골고루 키스와 애무를 나누었고 가끔은 자라는 굶주린 듯한 눈빛으로 내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놀랍도록 자신의 쾌락을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손톱은 내 등에 부드러운 자국을 남기며 그녀의 몸이 내 애무 아래에서 반응했습니다. 성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눈동자는 질투와 흥분이 뒤섞인 빛을 띠며 그의 아내가 쾌락에 몸을 맡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몸이 끝나고 어디서 다른 몸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개의 몸이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며 관능적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향초의 은은한 향과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서연의 귀에 한 국어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것은 서연을 강렬히 붉게 물들게 했습니다. 두 여인은 공모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 받았고 이내 민지는 서연의 몸을 따라 천천히 키스하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내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고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피부를 탐험했습니다. 민지는 등을 활처럼 구부리며 머리를 뒤로 젖혀 쾌락의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내가, 특히 우리 오랜 친구인 그에게 만족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몹시 매혹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바꾸었고 욕망과 호기심에 이끌려 서로를 탐구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본능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는 듯 어디를 만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잠시 쉬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얽힌 우리의 몸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지는 더 많은 샴페인을 준비하며 방안을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나체는 여전히 땀으로 반짝이며 타오르는 향초의 금빛 반사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에 남겨진 물기 자국과 키스 자국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성호의 열정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서연 역시 그녀만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길이 그녀의 허리에 남긴 부드러운 자국과 민지의 입술이 탐험했던 그녀의 날씬한 몸 전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새벽이 깊어가며 우리의 몸은 행복한 피로의 흔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민지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그녀들의 호흡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내 옆에 누워 있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만족한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녀의 나체는 땀으로 반짝이며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구르며 자신의 가슴을 서연의 등에 눌러 안겼고 그녀의 손은 게으르게 서연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성호는 이 장면을 경외심 가득한 미소로 바라보았고 그의 손가락은 내 등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그렸습니다. 침묵의 감도는 가운 때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음으로 거칠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걸 다시 해야겠어요. 그녀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말 강남에 있는 내 아파트에서 제안은 만족스러운 속삭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뜨며 게으른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우리 월풀 욕조를 사용해보는 건 어때요?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가 쉰 상태로 제안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성호와 서연은 천천히 옷을 입으며 각 옷을 입는 사이사이에 우리와 키스와 애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육체적 매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친밀함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주, 기대감은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민지와 나는 서로에게 손을 떼지 못하며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좋았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차원의 열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성호와 서연의 아파트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월풀 욕조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된 오아시스 같은 공간에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고 제트 분사기는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남의 최고급 스파에 견줄 만한 세심함으로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라벤더와 자스민의 에센셜 오일,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증기가 물 위로 피어오르며 향과 섞였습니다. 붉은 장미, 꽃이 피하얀 거품 사이에 떠 있어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고 은은한 조명이 우리의 몸을 감싸며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실크로 된
투명한 로브만 걸친 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야른 천 너머로 그녀의 어두운 유두가 드러났고 그녀가 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때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오세요. 서연이 민지에게 속삭이며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검은 드레스를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리고 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몸의 대조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날씬하고 섬세했으며 민지는 풍만한 곡선미를 자랑했습니다. 성우와 나는 매혹된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몸을 탐구하며 익숙해져가는 손길로 키스했습니다. 서연의 실크로브는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민지의 드레스 옆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월풀 욕조의 거품은 이미 예민해진 우리의 피부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의 근육을 이완시켰고 우리는 이제 익숙해진 몸을 새롭게 친밀한 방식으로 탐구했습니다. 그 이후 만남은 점점 더 강렬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눈빛과 손길만으로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언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어떻게 자극하며 어떻게 충족시킬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만남에서 몇 시간에 걸친 강렬한 쾌락 이후 민지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서연과 내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성호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연이 민지의 어깨에 키스하며 동의했습니다. 이건 신뢰와 친밀함, 그리고 연결에 관한 거예요. 오늘, 그날 밤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계는 더욱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만남과 단순히 함께 웃고 대화하는 편안한 저녁 식사를 번갈아가며 즐깁니다. 성생활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럽지만 우리가 발전시킨 우정과 애정은 그에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더는 숨겨진 비밀이나 억눌린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환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외부 세계의 시선에서 우리는 단지 정기적으로 저녁을 함께하는 두 커플로 보입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연인으로서 쾌락과 친밀함의 한계를 탐험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저는 욕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랑과 섹스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